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청담동에서도 한참 벗어난 곳에 자리한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조차 사치일 만큼 공허했습니다. 3층 건물 전체에 사람은 단 한 명. 은퇴를 석 달 앞둔 박진수 회장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삶은 기계가 됩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빈종이 같은 면, 그 위로 수십 년 전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서 내뱉은 소리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한쪽을 비쳤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진수는 침대 옆 협탁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하나,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1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웃음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소파는 6명이 앉아도 넉넉했고 천장은 높았으며 벽에는 값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넓은 것은 공간이 아니라 정막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죽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 대행 업체가 올 때 함께 처리됐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반찬통 하나, 삶은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이런 집에 사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만 있을 뿐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책장 아래에 작은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유리문으로 된 그 안에는 아이용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천에 흰 줄이 그어진 낡아서 이제는 색이 바랜 신발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신발을 본 적이 없다는 듯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 정호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일정 취소됐습니다. 다들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저녁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실까요? 따로 안 해도 돼.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게. 알겠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요즘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벚나무였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계절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 딸이 사라진 그 겨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분입니다. 정우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연, 28살. 가사도우미로 일주일에 3번 이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익숙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서재에 있을 겁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생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는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꺼내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는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유리문 안에 있는 작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뻗어 유리문을 열려다가 그녀는 멈췄습니다. 대신 먼지를 닦았습니다. 유리 표면만요. 그리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4시 지연은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리 끝났습니다. 그래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단을 내려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작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반지였습니다. 아이 손가락에 맞는 크기였습니다. 낡았지만 은은한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연은 반지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전 딸의 5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은 사라졌습니다. 유괴였습니다. 경찰은 넉 달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 전단지, 언론.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무너졌습니다. 10년을 울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빈 집만 남았습니다. 왜 오늘 이걸 꺼냈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반지를 서랍에 넣어둔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이 저절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진수는 반지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녀를 계속 의식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창문을 여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복도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아니, 닮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설령 살아있다 해도 이렇게 우연히 만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진수는 지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일부러 외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정호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수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병원 검진 일정 있으십니다. 취소해. 하지만 석 달째 미루고 계십니다. 괜찮아. 몸은 내가 안다.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정치 논쟁, 날씨 예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 코, 인매 모두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봐.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녀가 정말 딸이라면 30년을 혼자 살아온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딸은 3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서연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왔습니다. 진수는 집에 있었습니다. 외출할 곳도 핑계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2층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깨어 있었습니다.
청소기 소리, 설거지 소리, 걸레질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서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화장실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지연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거울을 닦고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진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는. 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늙어서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약을 꺼냈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물 없이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은 일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1층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계단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진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식탁 위에 반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호.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정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지연.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네. 신상 정보, 출생 기록, 뭐든 좋으니까.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반지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틀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회장님, 자료 정리됐습니다. 그래, 올라와.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한지연, 1996년생. 정확한 출생일은 불명입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사랑의 직 고아원 출신입니다. 생후 6개월 무렵 발견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발견? 네. 고아원 앞에 버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고 양육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아원에서 성장했고 21살에 자립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수는 파일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요? 현재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고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다만 출생 기록이 이상합니다. 고아원 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부실하고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도 없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수의 눈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회장님, 혹시... 됐어. 나가봐.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지연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진수는 그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고아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발견 당시 추정 원령 6개월. 건강 상태 양호. 특이사항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30년 인생이 A사 용지 2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벚나무가 흔들렸습니다. 1996년 6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사라진 건 1995년 12월이었습니다. 6달 후였습니다. 시기가 맞았습니다. 아니,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딸의 실종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딸은 4살이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랩과 지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닮았을까요?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억도 바꿔놓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 예약 잡아줘. 회장님, 검진 일정 말씀이십니까? 아니, 유전자 검사. 가능한 빨리.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다시 왔습니다. 진수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움직임을 훔쳐봤습니다. 그녀는 일할 때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심하게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진수는 궁금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30년. 부모도 형제도 없이 자라온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 거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소파 옆 탁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진수와의 거리는 불과 2미터였습니다. 진수는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연은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할 수는 없어. 아직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용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지만 VIP 진료실은 별도 공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정우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진수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 너머에 답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하셨죠? 친자 확인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샘플은 두 분 모두 필요합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면봉을 꺼내 진수의 입안을 닦았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몇 초면 끝났습니다. 상대방 샘플은 언제 가능하십니까? 곧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플 받으시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진수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에게서 어떻게 샘플을 얻을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정호. 네, 회장님. 한지연 씨가 쓰는 물건 중에서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거 구할 수 있을까? 정호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윤리적으로.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정우는 작은 지퍼백을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소할 때 빗에서 떨어진 겁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진수는 지퍼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머리카락 몇 가닥이 30년의 의문을 풀어줄 것이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진수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어떤 순간은 느렸고 어떤 순간은 빨랐습니다. 그는 지연을 더 자주 의식했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그는 2층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놀림,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게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거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진수는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은 바닥에 앉아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아니에요. 다친 데는 없어요? 발목을 살짝 삐끗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수는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눈가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진수는 그 흉터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도 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2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어디 보자. 진수는 지연의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부어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진수는 부엌으로 가서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목에 대줬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쉬었다 가요.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흉터 같은 위치.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후 예정입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일. 단 하루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시계를 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그는 상상했습니다. 지연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요.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기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까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진수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바람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진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정우가 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진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결과입니다. 진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할까요? 아니.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용지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진수의 손에서 용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99%. 거의 확실했습니다. 정호. 네, 회장님. 한지연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요. 시간을.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회장님,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겁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안 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정리하고 다시 연락할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딸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4살 서연.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6시 지연이 왔습니다. 진수는 2층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계단 아래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난간을 붙잡고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딸이었습니다. 지금 저 아래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달려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저 그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지연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 해. 그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줄까요? 진수는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진수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진수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딸을 만나는구나.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오늘은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아침 일찍 정호를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수는 밤새 생각한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한지연 씨에게 모든 걸 말하려고 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든 안 되든 해야 해.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데? 이 사실을 다른 분들에게는 알리실 계획이십니까? 선영 이사님이나 회사 측에는요. 진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동생 박선영, 회사 이사이자 두 번째 주주였습니다. 그녀는 진수가 은퇴하면 회장직을 승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지연이에게만 말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선영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온 방문이었습니다. 진수는 거실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선영은 5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무슨 일이야?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가 최근에 병원을 다녀온 것 같던데. 선영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병원 의사가 내 대학 동기야. 우연히 얘기를 들었어. 처음엔 믿지 않았지.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선영은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지연, 가사도우미, 고아원 출신, 검사 결과는 양성. 이게 사실이야?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서연이는 30년 전에 죽었어. 경찰도 탐정도 다 포기했잖아. 죽지 않았어.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9%. 서연이가 맞아.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 DNA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건데? 상속은? 오빠가 은퇴하면 내가 승계받기로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이사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회사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상관없긴. 오빠 지분이 35%야.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 경영권이 바뀐다고. 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나는 지금 내 딸을 찾았어. 30년 만에.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너는 몰라. 기적? 오빠, 이건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야. 선영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반대야. 절대 반대. 그 여자가 정말 서연이든 아니든 회사에 발붙이게 할 수 없어.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야. 회사 문제 맞아. 오빠, 정신 차려. 선영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나가줘. 정우는 물러났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선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앙,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선영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비공식 회의였지만 주요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박진수 회장의 후계 구도 재검토. 정우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수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나가면 더 복잡해져.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선영이가 뭐라고 했어? 회장님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연 씨에 대한 신원 조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요.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먼저 말해야 해.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면 그분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해.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은 섰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진수는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다시 진수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오후 6시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방금 속보로. 진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박진수 회장, 30년 만에 찾은 딸. 유전자 검사로 확인.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지연의 신상, 고아원 기록, 심지어 검사 결과 수치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누가 흘렸어? 확인 중입니다만 병원 쪽이거나 이사회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렸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정우, 지연이 집으로 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수는 서둘러 옷을 챙겼습니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지연의 집은 은평구 작은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 몇 명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지연 씨가 정말 따님이 맞습니까? 30년 만에 재회인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을 밀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문 앞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진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 씨, 나야. 박진수.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설명할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한참이 지나고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돌아가세요. 제발.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나 좀 보자. 제대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가세요. 나는 내 아버지야. 30년을 찾아 헤맸어. 제발. 아버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저 혼자 고아원에서 자랄 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미안해. 나도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하지만 뭐요? 못 찾았다고요?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 기쁘게 아버지 노릇하시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평생 부모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어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다니. 신문 기사로, TV 속보로 제 인생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고아원 기록, 제 얼굴 다 공개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발 용서해줘. 지연은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해요? 30년을 용서해요? 제 외로움을 용서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제 못 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연아, 제발 가세요. 지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과 대화는 나누셨습니까? 재산 상속 계획은 있으십니까? 선영 이사님과 갈등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수는 기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거리는 흐릿했습니다. 진수의 시야도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도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진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언론은 계속 보도했습니다. 박진수 회장과 잃어버린 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일부는 감동적이라고 했고, 일부는 상속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챙겨왔지만 진수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이사님께서도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거절해. 하지만 회장님, 다 거절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진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주려던 반지였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지연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사회도 선영도 언론도 모두 통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말렸지만 그녀는 들어왔습니다. 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야. 들어가도 돼?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회사가 난리야. 회사 따위 신경 안 써. 오빠.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하지만 오빠, 지금 상황이 심각해.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이사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물러날게. 뭐? 회장직? 이사회? 다 내려놓을게. 내가 가져.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지쳤어. 회사도, 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선영은 오빠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그럼 지분은 서연이한테 줄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한테 줄 수 없어.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재단 만들 거야. 고아원 지원하는 재단.
내 집은 전부 거기 넣을 거야.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진심이야? 그래. 선영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너무 회사 생각만 했어. 오빠 마음은 생각 안 했어. 괜찮아. 서연이, 한지연 씨, 그분이 정말 조카라면 나도 받아들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진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은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첫째,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지분 전액은 고아지원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둘째, 한지연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불찰로 인해 그분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한지연 씨는 제 딸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원하지 않는 한 저는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존중하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오빠. 고마워. 진수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류들을 정호에게 넘겼고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큰 저택은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회장님, 이사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할 거야.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볼게.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걷는 동네였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동네를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세탁소, 빵집,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진수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는 비를 바라보다가 옆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진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봤어? 내가 말한 거 진심이었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지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살짝 움직였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연아.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혼자 자라야 했던 시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지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자격이 없어. 30년을 못 찾았고 찾고 나서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거 내 5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거야. 못 줬어. 그날 내가 사라졌거든. 진수는 상자를 지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돌려져 있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아빠가 널 사랑했다는 걸,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는 걸.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30년 전에 했어야죠. 제가 울면서 부모를 찾을 때 했어야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은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저는요, 평생 버려진 아이였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도요. 알고 싶었어요. 부모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매일 밤 궁금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는 게, 저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게, 그게 더 슬퍼요. 지연아, 왜 못 찾으셨어요? 왜 저는 그 30년을 혼자 살아야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진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류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했어.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길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진수 옆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반지 보여주세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빛이 났습니다. 서연에게. 지연이 반지 안쪽 글씨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었나요? 응.
내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지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5살 아이 손가락에 맞는 크기였습니다. 이제는 안 맞네요. 그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연은 반지를 빼서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못 받아요. 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딸이 되는 것도 서연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연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요. 진수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 약속은 못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지연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예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진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정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진수는 웃었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 나는 상관없어. 그럼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익숙해서요. 두 사람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온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하나, 그리고 은반지 상자였습니다. 회장님, 한지연 씨와는 연락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그럼 언제? 그쪽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거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진수는 지연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사했어. 새 주소는 아파트 동호. 놀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기다릴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럼, 어서 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집들이 선물이에요. 식물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마워. 잘 키울게. 진수는 화분을 받아 창가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진수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고 오면서 조금 흘렸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연습이야.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가사 도우미요. 익숙하고 편해서요. 힘들지는 않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진수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그 호칭이 낯설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 엄마는 어땠는지,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얘기해 줄게. 천천히.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딸이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요. 나도 필요해.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가끔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진수는 지연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사라진 그날의 이야기. 지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내가 닮았어. 저요? 응. 웃는 모습이 똑같아.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 결정했어요. 뭘? 외국으로 갈 거예요. 유학이요. 진수는 놀랐습니다. 유학? 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진수는 한참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반대 안 하세요? 왜 반대해?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붙잡을 줄 알았어요. 이제 겨우 가까워졌는데 떠난다고 하면 서운해할 줄 알았어요. 진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내 옆이든 먼 나라든 상관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잖아. 멀어도 연락할 수 있어.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요. 고맙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출국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 진수, 정호, 그리고 선영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지연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잘 다녀와. 이모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지연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너도 조심해. 지연은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정우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연과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지연은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친구도 사귀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성적 나왔어요. A 받았어요. 잘했네. 자랑스럽다. 다음 방학 때 한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진수는 지연이 없는 시간을 외롭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한 서연 재단이었습니다. 고아원 지원, 장학금 지급,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수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방문한 고아원에서 5살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혼자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집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이게 누구야? 우리 가족이요. 가족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지연처럼 보였습니다. 30년 전 지연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가족을 그리워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생길 거야. 가족. 정말요? 그럼 꼭 생겨.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단 일은 보람 있었습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의미 있게 쓰인다고 느꼈습니다. 수십 년을 회사 경영에 바쳤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진수는 오래된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팔린 집이었지만 새 주인의 허락을 받아 마당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벚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진수는 거실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간직했던 아이 신발은 이미 고아원에 기증했습니다. 대신 지연이 보낸 편지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이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반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났습니다. 다음에 오면 다시 줘봐야겠다. 진수는 상자를 닫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행복하다고요.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을 잃어버렸고, 아내를 잃어버렸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찾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빠, 방학 날짜 확정됐어요. 다음 달 5일에 도착해요. 그래. 공항에 마중 나갈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마중 나갈 거야. 아빠니까. 지연은 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도 웃었습니다. 그럼 그때 봐요. 보고 싶어요, 아빠. 나도. 많이 보고 싶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째각거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이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이 소리들이 그를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천장은 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희망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벚꽃 아래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진수는 30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을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오늘이 너무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